하나님, 정말 시기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정말 증거하고 있음에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돌아가는 세상의 정세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종을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그리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잘 듣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삶에만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기자 일을 현재 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1년, 12년. 아시겠지만 기자들은 어떤 그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저는 그 자연과 그리고 세상과, 그러니까 사회적인, 또 하나는 이 경제적인,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미루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지를 나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역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세 가지를 갖고 나눌 겁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자연 징조가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식으로 성취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3년 전부터 세계경제 붕괴, 우리는 거지가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쓰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는 그것을 얘기했을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경제가, 세계 경제가 무너져? 달러가 무슨 무너져?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교수야? 네가 경제학 박사야? 일개 기자 따위가 무슨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은 달러가 붕괴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더 그래서 직설적으로 그리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요, 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가, 특히 이 교회 시대의 끝이 임박해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먼저 여러분 자연의 징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알 겁니다.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면 자연이 다 파괴됩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후쿠시마 저 기사 보셨습니까? 일본의 그 마세 달인이라는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마세 달인. 그 사람이 최근에 만화를 하나 그렸는데요, 그 만화가 굉장히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까지 나와서 그 만화 취소해, 그 만화 발표하지 마라고 됐습니다. 그 마세달이라는 만화가가 어떤 만화를 그렸냐면요,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주인공이 후쿠시마에 갔다 왔더니 코피를 흘리는 그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후쿠시마 거기도 난리가 났습니다. 너 왜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런데요, 마세 달인이라는 그 만화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지금 후쿠시마는 거기를 갔다 오면 코피를 흘리고 암이 걸리고 죽어간다. 후쿠시마는 이미 죽음의 땅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의 유명한 원자력 병원장이 그 마세달인의 그 작가의 만화를 옳다, 맞다, 후쿠시마 아이들의 코피를 흘린 것은 방사능 때문이다. 지금 후쿠시마는 일본은 죽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언론에는 이 후쿠시마 사태가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혹은 메이저 언론에서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암이 걸려 나오고 머리카락이 빠져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메이저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사태는요, 끔찍합니다. 제가 써놓은 마지막 외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 외침이라는 책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군요. 서점에 있습니다. 마지막 외침. 제가 지금 그 책에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건데요. 이 마지막 외침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후쿠시마 사오기 안에 폐연료봉, 폐원자력 연료봉이 약 3,000기가 있답니다. 근데 한 개당 원자폭탄 하나 혹은 그 이상 되는 그런 방사능 양을 갖고 있답니다. 3,000개가. 근데 지금 그게 다 쓰러져가는 폐 건물 위에 3,000개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놓여 있답니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인, 제가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근데 그 후쿠시마 원자력 그 사오기 안에 3,000개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 그게 터지면 반경 3,000km가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오기 위에 지금 핵연료봉 3,000개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터지면 그 후쿠시마를 기점으로 반경 3,000km가 다 방사능에 찌들 것이다.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후쿠시마 지역, 그 후쿠시마에 있는 그 폐연료기를 폭발시킬 수 있는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3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70%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지난 2012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 지금 2년 남은 겁니다. 물론 70%라고 해가지고 100%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30% 안 일어난다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박을 안 하시죠? 도박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못돼 먹은 사람이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홀짝입니다. 홀이 나올 확률이 70%고 짝이 나올 확률이 30%입니다. 여러분이 전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재산 1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빵 터져주셔야 되는데 좀 애매하네. 예. 저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젊어가지고 빵빵 터지는데 좀 그러시네요. 예. 자, 전재산 10만 원 있습니다. 10만 원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건다고 할 때 홀에다 걸겠습니까? 짝에다 걸겠습니까? 총 맞지 않고선 다 홀에다 걸죠. 왜? 70%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폐연료봉 3,000개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앞으로 3년 안에 일어날 확률이, 안 일어날 확률이 30%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폐연료봉 3,000개를 폭발시킬 수 있는 지진이 앞으로 3년 내에 일어날 확률이 70%라면 우리는 어디에다 마음을 쏟아야 될 것입니까? 말이 뭐합니까? 70%에 쏟아야 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여러분, 반경 3,000km면요,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까지 한 1,000km 되나요? 예, 우리나라 그냥 돕는 겁니다. 또한 그것뿐만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것이 불거졌는데요. 후쿠시마에서 지금 태평양으로 뭘 보내고 있습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매일 500톤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매일 500톤씩. 뉴스에 나온 겁니다. 다. 저는 팩트로만 얘기합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매일 500톤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거를 3년 동안 내내 쏟아부었습니다. 3년 동안 내내. 여러분, 생태계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능 태평양으로 쏟아부은 거랑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거랑 뭐가 관계가 있어? 정말 무지한 겁니다.
태평양을 쏟아부으면요, 태평양에 해류가 있습니다. 그게 대서양 그리고 뭐 인도양까지 계속 흐르고요. 어쨌든 거기서 그 방사능을 먹고 자란 물고기가 또 다른 더 큰 물고기에 먹혔어요. 그 더 큰 물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섭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사능은요, 직접 공기 중으로 쐬는 것보다 음식을 통해서 쌓이는 몸에 축적하는 방사능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3년 넘게 매일 500톤씩, 500톤이면요, 이 안에 만약에 수영장이라고 하면요, 이 안에 그 물로 방사능으로 다 도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매일 태평양에 3년 동안 뿌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법적인 규제 없이 그냥 쏟아부어도 된다. 최근에 국제사회가 이렇게 용인해 줬습니다. 지금 3시 20분 35, 36, 37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고 지나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랑 1000km 떨어지지 않은 그 일본에서는요,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2012년도에 무엇을 발표했냐면요, 일본이 앞으로 이 후쿠시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상황으로 태평양에 이 방사능을 유입시키면 앞으로 6년 안에, 2012년도 발표입니다. 앞으로 6년 안에 태평양의 모든 바다는 다 방사능으로 오염된다.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전사, 너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너는 시한부 종말론자인 것 같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자연을 봐라. 주님이 안 오셔도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앞으로 6년 안에, 2012년도에 발표했으니까 2018년도까지 태평양의 모든 물이 다 방사능으로 오염된다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건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 수 있을 건데? 주님이 안 오신다고 해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한테 중요하지만 일반 사람과 주님이 오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가 대놓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안 오시면 어쩔 건데 2018년이면 태평양이 다 방사능 오염되는데, 먹을 게 없는데, 뭔가 먹다가 섭취하면 너 암 걸리는데,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지금 그 문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발등의 불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요, 더 큰 문제가 바로 후쿠시마 문제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이것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안 합니다. 데스크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후쿠시마 사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전에 두고 있다?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하나만.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렇죠. 지금 프랑스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유럽의 나라들은요, 이 후쿠시마 사태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번역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오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열릴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역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무서운 일이 영어로 뭐로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테러로 번역됩니다. 테러. 원어 역시 테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지구상에, 전 세계에 테러가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러라는 말이요, 1991년 9.11 사태 이후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뉴월드 오더는 그때부터 종말을 준비하기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시대를. 또한 역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병.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십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AI, 또 무슨 그 돼지 콜레라, 희한한 역병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근데 그게 후쿠시마 사태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전염병이 창궐한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후쿠시마 사태와 같이 전염병을 연결해서,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는 것, 전 세계의 테러가 들끓는 것을 같이 융합해서, 연합해서, 뭉뚱그려서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셨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지금 현실되고 있구나. 그게 보일 겁니다. 보일 겁니다. 안 보이면 장난입니다. 이렇게 보여줘도 안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뭘 더 보여줘? 너는 뭘 더 보여야지 믿을래? 참 어리석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제가 시대를 분별하다라는 설교에서 그 원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회복교 성도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주위에서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죠. 그렇게 주위에서 지켜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깨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서 도둑같이 그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3절의 본 의미입니다. 지금 자연의 징조 하나만 갖고도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어떻습니까? 3일 전의 기사입니다. 미국에서요, 10대 여자 소녀들 2명이 자기 친구, 잠자는 친구를 납치해가지고는요, 어떤 으슥한 숲속으로 데려가서 팔다리를 묶고는요, 칼로 19방을 찔렀습니다. 칼로.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엉금엉금 숲을 기어서 나와가지고요,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살려달라. 그리고 밝혀진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10대 소녀 2명이 그 어떤 호러 사이트, 공포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모신 어떤 신에게 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그 신에게 가고 싶어서 자기 친구를 19방을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심하게 웁니다. 다 기사에 나온 겁니다. 아이가 심하게 웁니다. 그러니까요, 3개월 된 아이를요, 창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빠가. 붙잡아서 조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당신이 아이를 그랬습니까? 아버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어요. 툭하면 묻지마 살아요.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틀 전 기사입니다. 50대 아주머니가요, 그 어떤 공터에서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훈계했답니다. 너희들 왜 그러니?
그 아이들이요, 그 50대 아주머니 집단 투파했습니다. 이런 사회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7순이 다 되십니다. 저희 어머니랑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내 평생 살면서 사회가 이렇게까지 악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전 세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어보신 적, 돌아보신 분들, 여러분, 이건 전쟁과 또 다른 겁니다. 전쟁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못 살게 되는 것이라면, 지금은 그런 전쟁도 없음에도 인간들 스스로 그 악을 만들어서, 악을 찾아가서 악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교회가 배도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데살로니가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났습니다. 저는 감히 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목사님을 그래도 먹사라고까지는 불렀습니다. 지금은요, 목내기라고 부른답니다. 목내기 뜻을 아십니까, 목사님들? 정말 끔찍합니다. 목사 쓰레기의 준말이 목내기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 목사님들을 향해 목내기라 부르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걸 또 후쿠시마 사태와 같이 연관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가 앞으로 2018년도까지 태평양이 방사능으로 다 오염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태평양이 오염되면요, 우리 죽습니다. 뭘 먹고 살라고요? 생선만 안 먹으면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비가 내리는 원리를 아십니까? 태양이 바닷물에 세게 쪄가지고요, 그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게 구름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구름이 타고 내려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비를 내리면요, 그게 방사능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것을 먹고 자란 식물, 그 방사능비를 먹고 자란 돼지, 소, 그걸 우리가 먹으면요, 우리가 방사능이 쌓이는 겁니다. 후쿠시마 사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와 똑같은 너무나 위험천만했던 일이 소련에서 일어났었습니다. 30년 전에, 바로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때요, 3일 만에 그것을 덮었습니다. 콘크리트로. 여러분, 체르노빌이요, 비밀이었습니다. 소련이 안 밝혔습니다. 모르시죠? 폴란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상하고 또 방사능 수치가 막 이렇게 높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수소문하다가 러시아에서 체르노빌이 터졌다는 것을 그때 밝혀낸 겁니다. 소련이 입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체르노빌이 사고가 나고 거기서 3일 만에 콘크리트로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르노빌에서. 그래서 소련에서 무슨 전략을 얘기했습니까? 그 체르노빌 지역을 거대한 붐으로 덮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왜? 지금도 방사능이 나오니까요. 콘크리트로 덮었는데. 체르노빌 때 피해자가요, 암 걸리고 기형아 태어나고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수백만. 그런데요,
후쿠시마 사태는요, 체르노빌에 적어도 몇십 배랍니다. 적어도. 방사능량. 그리고 안 덮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를 안 덮었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수증기를 통해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요. 바다로 방사능을 방출하고 있고요. 후쿠시마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방비로 방사능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대비를 해보십시오. 체르노빌 때 수백만 명 방사능 영향받았어.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의 수십 배야. 체르노빌은 3일 만에 방사능을 덮었어. 해결했어. 후쿠시마는 3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 못하고 더 악화되고 있어. 체르노빌은 수백만 명의 방사능 피해자가 있었어. 그러면 지금은 후쿠시마는 적어도 수천만 명의 방사능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합리적. 체르노빌은 방사능 피해가 엄청나는데 후쿠시마는 없을 거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뇌가 없는 겁니다. 그건 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언론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정말 자연적으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에 처한 지금, 더불어서 사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무나 악한 징조들이 속속들이 현시돼 가고 있고, 또한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하고 교회 시대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융합해서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자연의 징조와 세상의 징조를 합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보입니다. 못 보면 장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 분야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종합해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요, 저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몇 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약 1,700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으로 따지면 한 1,300만 가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가계비층이요, 1,000조를 넘었습니다. 자, 1,300만 가구가 있는데 1,000조를 넘었다는 뜻은요, 만약에 한 가구의 빚이라고 환산을 하면 한 가구당 약 1억씩 빚이 있는 거고요. 한 가구당. 만약에 500만 가구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한 가구당 2억씩 빚이 있는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하게 1,300만 가구에 1,000조니까 한 가구당 1억씩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4인 가족이 한 가구입니다. 4인 가족이 한 가구. 그러면 아버지, 엄마, 자녀 둘, 이렇게 한 가구거든요. 이 한 가구가 1억인 겁니다. 이 한 가구가. 그러면 그 빚을 누가 지고 있는 거겠습니까? 가장이 지고 있는 거겠죠. 가장. 아버지가 1억의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전 가장들이 1억씩 빚이 있는 겁니다. 평균 냈을 때. 이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 40세 기준으로요, 40대 가장의 평균 수입이 약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평균이니까요. 우리 300만 원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서민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어쨌든 평균적으로 3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1억의 빚을 갖고 있다는 뜻은 한 달에 수입이 300만 원인데 이자를 60만 원씩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240만 갖고 뭘 하는 겁니까? 240만 원 갖고 집세 내고, 240만 원 갖고 식비하고, 240만 원 갖고 기름도 넣고, 240만 원 갖고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내수가 안 돈다고, 경제가 막 불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에서는 세월호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슨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안 좋습니까? 가계부채가 많아서 경제가 안 좋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씩 평균 빚이 있는데 평균 수입은 300만 원이랍니다.
근데 한 달에 이자만 6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원금은 손도 못 대고요. 1억이다 원금을 손에도 못 대고 이자만 60만 원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240만 원 갖고 뭘 소비한단 말입니까? 한국 사람들. 소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2.3%인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이처럼 소비가 안 되고 이 240만 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지금 그나마 그래도 한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금리 때문입니다. 은행에 납부해야 될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 60만 원밖에 이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가 왜 안 터져? 저금리 때문에 억지로 지금 그냥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금리가 뜹니다. 자, 지금 1억에 지금 현재 추세의 이율로 은행에 매달 60만 원씩 갚아야겠습니다. 금리가 1%, 2%만 뛰면요, 내가 60만 원씩 내던 것을 한 100만 원씩 이자로 내야 되면요, 수입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수입은 똑같아요. 300만 원씩 똑같아요. 근데 예전엔 60만 원 내고 근근히 버텼는데 이자를 100만 원 내야 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계부채가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국의 1000조의 가계부채가 거의 다 터진 겁니다. 쑥대밭 때문에. 근데 그 금리가 뛸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미국의 FRB가 이제 돈을 푸는 것을 줄이고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반드시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우리 회복교회 때는 제가 설교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이 제가 미국에 저금을 하면, 미국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를 3%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3%를. 근데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저금을 하면, 한국은 한 10%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어디다 저금을 하겠습니까? 일단 이자 많이 주는 한국에다 저금을 하겠죠. 저축도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3%밖에 안 줘가지고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미국에다 돈을 저금을 안 했습니다. 미국에다 투자를 안 했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3% 주던 것을 예를 들어 10%까지 올린다. 한국도 10%, 미국도 10%.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가 저금하겠습니까? 어디다가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죠. 왜? 미국이 더 안전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익률. 내가 돈을 냈을 때 얼마나 많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또 하나가 뭡니까? 안정성입니다.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떼이진 않을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요, 굉장히 위험하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보다는 한국을 더 위험하게 봅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한국이 금리가 똑같아 버리면 한국인은 자금들을 다 빼서 미국에 넣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10% 준 거 20% 줄게, 가지마. 20% 줄게, 가지마. 그런 말을 해서 잡아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거의 제로금리입니다. 미국이 제로금리니까 미국에서 돈을 가져와다가 싼 맛에 돈을 빌려다가 한국이나 이머징 신흥국들에 이자 많이 주는데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지금 얻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거기서 다 빼다가 미국에도 다 달러가 환원하는 겁니다. 그걸 막지 못하면 붕괴되는 겁니다, 경제가. 왜냐? 지금 한국 경제가 그나마 이 많은 빚에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외국 자본들이 와서 부동산에 돈을 넣고 주식에 돈을 넣고, 그래서 그게 거품이 돼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건 반드시다. 머스트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저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별로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 은행에 내야 될 이자가 높아지면 하우스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는 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터지고 한국 경제가 쑥대밭이 되고 우리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곧 거지됩니다. 이 미중의 폭탄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너무 아쉽지만 이걸 해결할 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요 대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내수, 이 한국 경제 안에서 국민들끼리 뭔가를 사고 팔고 그래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어떤 외국의 수출이 활성화하거나 외국의 경제가 막 잘 되거나 거기에 기생해서 연명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목을 메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국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외화를 벌여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먹고 사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30%가 넘었습니다. 미국은 한 10% 되고요. 중국이 한 30%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수출을 못하면 우리 경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수입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미국이 1920년도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사용한 시멘트 사용량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쓴 시멘트가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시멘트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했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아는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이 100년 동안 시멘트 사용량이 100톤이었다고 봅시다. 예를 들면. 근데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시멘트 사용량이 미국이 100년 동안 쓴 100톤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이 지금 이 부동산, 이 건설 경기에 아주 목을 맨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이 꺼지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거나 부동산 건설 경기가 퍼지면 중국 경제는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중국 경제가 그냥 아수라장이 되면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한국 경제도 역시 동반 그냥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십시오. 미국의 금리가 올라와서 우리나라 금리가 오르는 것 하나,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는 것 하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십시오. 하나는 소득의 관계 있고요, 하나는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의 관계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 시장이 무너지면 중국의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규모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각각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기존의 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었다면 이게 200만 원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뛰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뛰면서 은행에 갚아야 될 이자는 더 뜁니다. 가뜩이나 수입이 늘어도 이자를 내는 게 금리가 뛰면 버거워지는데 수입도 줄고 이자를 내야 되는 양도 늘어납니다. 이중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그냥 금시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차 들어오는 겁니다. 은행에서 집 내놔. 그냥 다 길바닥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가게라고 봅시다. 가게.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게라고 봅시다. 이 가게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저 옆에 있는 뭐 김씨 아저씨가 와서 물건 사고 돈 내고 저 무슨 아파트 단지에서 와가지고 쇼핑해가지고 돈 내고 그래서 이 가게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이 줄고 이자는 많이 내서 더 이상 그들이 물건을 살 수 없는, 어디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는 시대가 오면 이 가게는 문 닫는 겁니다. 이 가게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게에 예를 들어서 개똥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개똥이라는 아들을 이 가게 주인인 아버지가 주위 사람들한테 돈 받은 걸로, 물품 거래한 걸로 아들을 학원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이 가게도 망해가지고 아들 학원을 못 보냅니다. 그렇게 학원을 못 보내는 아이들이 이 가게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위에도 있겠습니까? 주위에도 그런 학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학원이 문 닫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 가에 있는 상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원 주위에 있는 상점들, 커피숍이니, 뭐 떡볶이집이니, 뭐 만두집이니, 라면집이니 이런 집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그리 문 닫는 겁니다. 싸그리 문 닫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원가에 있는 상점들이 싸그리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 상가, 그리고 뭐 인테리어, 사시집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싸그리 문 닫는 겁니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디폴트에 빠지는, 연쇄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져가지고 결국 다 망하는 구조가 바로 지금 글로벌 시대의 경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뭐 애누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소득 증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수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듭반복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수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구조가 아닙니다. 외국의 경제들이 잘 살아서 거기에 뭔가를 팔아야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는, 수입이 늘어나는, 그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힘이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달러 금리 오르면요, 이제 완전 아수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학원 못 보냅니다. 이제 곧. 근데 지금 FRB가 뭘 하고 있습니까? FRB가 연내에도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 이상입니다. 올해 내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거지가 될 확률은요, 저는 한 70%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 떠들 때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경제 기사를 봅니다. 기사를 써야 되니까. 매일 볼 때마다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주님 오시겠다. 왜? 끝났었거든요, 경제가. 완전 막장이거든요. 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희망을 완전 다 꺾어놓고 가겠습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완전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동산이 터지면 그냥 자산이, 대한민국 국민들 자산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람들이 사들였냐? 거의 다 빚을 지고 샀습니다. 은행에다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가지고요,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산 겁니다. 그걸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담보대출 연장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보대출을 갚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으면
1억을 이제 몇 년 후에 뭐 3년 거치, 뭐 10년 상환, 혹은 뭐 어쨌든 만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기라고 합니다. 그걸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일시에 갚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봐줘. 우리 지금 돈이 없어. 못 갚겠어. 봐줘. 라고 하는 게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인데요. 그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률이 몇 프로냐면요. 98%입니다. 3년 연속 98%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아파트를 샀다 이겁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100명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는데 100명 중에 2명은 갚았는데 98명은 돈 없어. 배째. 연기해줘. 예. 그걸 국가가 연기해주라고 은행이 압력을 넣어서 은행이 연기한 겁니다. 은행이 연기하고 싶어서 연기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연기해줘라고 해가지고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뉴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은행들이 지금 막 파산 지경이 있답니다. 수익률이 너무나 너무 적습니다. 돈을 빌려도 들어오는 게 너무 없어요. 너무 적습니다. 지금 뉴스 보면 은행들 지점 폐쇄하고 인원도 삭감하고 이런 거 뉴스 보실 겁니다. 그게 지금 은행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은행이 수익률이 약화돼서 은행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버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제가 1억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3년째 만기를 연장해 왔습니다. 또 만기 때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서 한 번만 더 연장해 주세요. 은행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법적으로 더 이상 당신의 돈을 연장해 줄 수가 없어. 집 내놔. 이게 됩니다. 그게 몇 프로라고요? 98%입니다. 한국 국민들. 한국 경제는 어디에 목줄을 잡혀 있냐? 은행이 만기 연장 안 해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김전사, 부동산 정책 띄우면 되지. 집값 띄우면 되지. 집값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안 뜁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안 뜁니다. 여기 혹시 집을 가지고 집값 좀 띄웠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를 때려주고 싶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라서요, 태어난 사람은 거의 없고요, 더 이상 새로운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인구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세대가 50대 그 사람들입니다. 50대 중년 아저씨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명퇴를 하고요, 요즘 한 40대면 40 중반만 돼도 명퇴 당하죠. 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집입니다. 근데 명퇴를 해서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을 50대 아저씨들이 집을 던지는데 60대 이런 분들이 노후 생활에서 집을 던져서 그걸 수익을 해야 되는데 그 집을 받아줄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가. 근데 어떻게 집값이 뛰겠습니까? 받아줄 세대가 없는데. 구조적으로 여러분, 집값은 오를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오르면 저한테 따지러 오십시오. 김종사 집값 오르는데 따지러 오십시오. 못 오릅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못 오릅니다.
자, 이제 이걸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밤새야 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세 개를 같이 제가 융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자연적으로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종말이 올 기한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종말이 온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유명 과학자들의 논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종말이 오고 있어. 자연의 종말이 오고 있어. 방사능으로 전 인류가 망할 수 있는 날이 지금 오고 있어. 그것과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병, 전염병들이, 온갖 종류의 전염병들이 미친 듯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 세계는 지금 거지가 될, 전 세계 경제가 다 한꺼번에 뭉구트를 다 망가져버릴 그런 현상들이 역시 여기저기서 시한폭탄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시대의 끝이 WCC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지금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십시오. 1. 자연의 후쿠시마, 사회, 테러, 경제, 교회 시대 막 이걸 다 뭉뚱거리면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완전 사진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고요.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상투적인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판국에서 돈 많이 벌려고 애를 써서 뭘 할 겁니까? 여러분 못 빠져나갑니다. 경제 붕괴되면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 경제 붕괴를 빠져나갔다고 칩시다. 태평양에서 올라오는 방사능을 여러분 못 걸읍니다. 못 걸읍니다. 반드시 못 걸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후쿠시마 애들 막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현 전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후쿠시마가 죽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막 죽어간다. 후쿠시마 현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전 시장이 폭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저희 회복교회에 일본에서 거주하는 분이 아이와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일본에서 회복교회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아이가요 화장실에 가는데 코피를 쏟았어요. 도쿄에 삽니다.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후쿠시마 아이들만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인근엔 도쿄 아이들도 지금 코피를 쏟아내고요. 방사능이 심각하게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는 괜찮다. 후쿠시마 산 쌀을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먹일 것이다. 아베 총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그러는 거죠. 전 인류의 95%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어떤 그 위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이 이렇게 외부로 돌면 제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취가 되고 있고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남겨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환란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징조가 이제 대환란이 이 시대에 열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전서 어떻게 준비할까? 저도 솔직히 답을 잘 모릅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환란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하루 10장 이상의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하루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저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산으로 가서 집단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주님 오셔 막 그렇게 세상과 담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빛과 소금이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늘 주의 말씀이 육신인 주님을 만나는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매일 그것을 묵상하는 삶, 그리고 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삶만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멀리서 신부 준비, 마지막 때 준비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오늘 사는 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께 무릎 꿇는 삶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금은 두서없지만 자연의 징조, 세상의 징조, 그리고 경제의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확인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가참네요. 너무나 주님의 임재가 가참네요. 오 주님, 부디 그날을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더욱더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할 수 있도록, 정말 미친 듯이 눈이 뽑아져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무릎이 부서져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다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